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 세면대 옆 물컵에 찍힌 그것은 제가 38년간 알던 집사람의 립스틱색이 아니었지요. 침실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대 위에 놓인 낯선 화장품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38년 차. 이제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다음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나이가 되었네요. 아내와 나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웃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요. 텃밭에서 가꾼 상추로 쌈을 싸먹고 뉴스를 보다가 잠들 준비를 하려는데 화장대 앞에 앉은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지요. 우리 집엔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었고 아내는 명절에도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내는 거울 속에서 제 눈을 흘깃 보더니 다시 자신의 입술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알바야.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30년 넘게 쓰던 낡은 파우치 대신 새 것이 놓여 있었지요. 그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립스틱과 새 향수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도 부업이 많다지 않은가 생각했지요. 아내도 집에만 있자니 심심했을 테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8시 어김없이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친정 어머니 제사에도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음이었지요. 아내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자가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와주세요. 보낸 사람은 박민수였습니다. 옆방에서 샤워기 소리가 들려왔지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지요.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살짝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누구야? 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야. 짧은 대답이었지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만 한다는 알바가 대체 뭘까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지요? 왜 갑자기 화장에 신경 쓰고 옷차림에 신경 쓰지요? 창문 너머로 우리 아파트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 함께 심은 장미가 피어 있었지요. 문득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쑥스럽게 웃고 있었지요. 아내가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야?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가는 그곳 말이야.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냥 보기만 하는 일이라니까. 곧 끝나고 올게. 기다리지 말고 자요. 문이 닫히고 현관에 아내가 뿌린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이전에는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지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대학 강사와 자문 일을 계속하며 바쁘게 지냈지요.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생활이 5년 넘게 이어졌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건강 문제로 모든 일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퇴 생활이 시작된 셈이지요. 집에서 온전히 지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일상을 제대로 지켜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제서야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더 크게 느껴졌지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외출하는 아내, 예전에 없던 화장품들, 낯선 통화, 모든 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결혼 생활에서 이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1시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는 척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지요. 아내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낯선 향기가 느껴졌고 한밤중인데도 입술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나는 아내의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열어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이 이겼지요. 38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아내의 물건을 몰래 뒤지는 거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낯선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평화 장례식장 지도사. 장례식장? 대체 아내는 왜? 그때 아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이제 와서 38년 만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거실을 서성이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내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미워지는 동시에 믿음을 배신당한 것 같은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현관에 걸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 옆에 걸린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23년 전 은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무심코 그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행동한 건 은별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지. 무언가에 이끌리듯 책장으로 다가가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은별이의 자취를 찾고 싶었지요. 어쩌면 그 속에서 아내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 다음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막내딸 은별이의 고등학생 때 사진이 있었지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은별이의 장례식 날 찍은 우리 가족 사진 뒤에서 접혀진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펼쳐보니 병원 서류였지요. 어떤 동의서였는데 17년 전 날짜와 함께 아내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내 서명은 없었지요.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은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슬픔에 무너져 제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고 모든 결정을 아내에게 맡겼었지요. 그때 병원에서 여러 서류를 작성했던 것은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조차 없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특별 프로그램 동의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 여러 줄의 텍스트가 있었지만 의학 용어들이 많아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다만 아내가 내게 알리지 않은 무언가에 동의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와 아내의 이상한 행동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하기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박민수라는 사람과 장례식장, 그리고 매일 밤 8시의 약속. 아내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 했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에 머리도 살짝 말아 올렸지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향수를 뿌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지요. 그것도 젊은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말입니다. 아내가 둘째를 출산한 그날 밤 그 친구의 아내가 병원을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희 남편이 회사 돈을 젊은 여자에게 쓰고 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형언할 수 없었지요. 평생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이 제가 행복한 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은 무너졌고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지요. 그때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차가운 물줄기 같은 불길한 예감,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배신감, 모든 징후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감각. 설마 또다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느끼게 될 줄은. 설마 아내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화장을 마친 아내가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지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자요. 아내가 나가자마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검은색 모자도 썼지요. 젊었을 때 형사 드라마를 즐겨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내가 날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심각했지요. 현관 신발장 위 비상금을 넣어둔 봉투에서 돈을 몇 장 꺼냈습니다. 아내가 차를 타는 것을 보고 저도 빨리 택시를 불렀지요. 저 앞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는 말고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별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은별이에 접힌 사진이 만져졌지요.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택시는 예상대로 평화 장례식장 방향으로 향했지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으로 가는 걸까요? 내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3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내린 곳은 정말 장례식장이었지요. 저는 택시비를 급하게 지불하고 내려 멀리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를 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외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갑자기 은별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지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1층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요. 작은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 보니 직원 전용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그가 명함에 있던 박민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 질투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전화가 울렸지요. 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평화 장례식장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통화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네, 고객님. 김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2층에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의뢰가 들어와서 작업 중이십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뵐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님? 그게 제 아내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장례식장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요. 조문 방명록에 적힌 이름을 보니 고 박영호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노인은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접수대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선생님 좀 찾습니다. 김 선생님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층 특별실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업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작업? 무슨 작업? 더 묻고 싶었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 후에는 가능할 거예요. 기다리실 건가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1시간이라 10시 15분쯤에는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장례식장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지요. 펼쳐보니 평화 장례식장 특별 서비스 안내문이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마이너스 장례 메이크업 서비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었지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모습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숙련된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모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설명 아래에는 전문가 양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마이너스 장례 메이크업 전문가. 8년 경력. 특히 소아청소년 장례에 특화. 김선희. 제 아내의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8년 경력? 아내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을 찾으시는 분인가요? 뒤돌아보니 아까 담배를 피우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명찰에 박민수 장례 지도사라고 적혀 있었지요. 아내의 핸드백에서 발견했던 그 명함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혹시 선생님 남편분이신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제 변장이 그렇게 허술했나요? 네, 맞습니다만.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끔 남편분 이야기를 하셔서 알아봤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특별한 의뢰를 받고 계신데 잠시 후면 끝날 겁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특별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박민수는 특별실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남았지요.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패라고 쓰인 액자들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모두 제 아내 이름으로 된 감사패였습니다. 김선희 선생님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평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아들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김 선생님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패는 계속 이어졌고 날짜를 보니 정말 8년 전부터 시작되었지요. 제가 모르는 아내의 삶이 이 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실 문이 열렸고 박민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부드러운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중앙에는 흰 천으로 덮인 침대가 있었지요. 그 침대 위에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그녀 곁에 아내가 서 있었지요. 아내의 손에는 작은 화장붓이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교하게 배열된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손에 든 화장붓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가 하얀 천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이제 고인의 얼굴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요. 이분은 이미영 씨예요.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아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족들이 기억하기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일이죠. 그제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알바라는 말의 진짜 의미. 아내는 장내 메이크업 전문가였던 것이지요. 왜 말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내는 테이블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젊은 여성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지요.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의 건강했던 때 사진을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조용히 울리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이었지요. 이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대요.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며 작업하면 그분의 영혼도 편안해질 것 같아서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내는 제게 다가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가죽 수첩이 있었지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요. 수첩을 펼치자 정교한 필체로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최지성, 8세, 심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밑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별이의 심장을 받았음. 매우 건강하게 4년을 더 살았음. 가족들이 은별이의 심장이 지성이를 살렸다고 자주 말씀하셨음.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박소연, 14세, 신장이라는 이름이 보였지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는 김태연, 36세 폐.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첩에는 각 사람들을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도 적혀 있었지요. 아내는 병원에서 우연히 17년 전 심장 이식으로 새 삶을 얻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이와 시기가 일치했기에 은별이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장기 이식 관련 온라인 모임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나갔지요. 17년에 걸쳐 은별이의 장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은별이가 떠난 후 우리는 그 아이의 장기를 기증했잖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누군가의 몸에서 은별이가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은별이가 떠난 후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공허해졌어요. 그 아이의 몸 일부가 다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아내는 창가로 걸어가 비 내리는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장례 메이크업에 관한 기사를 봤어요. 고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이었죠.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은별이가 떠날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교 가서 예쁜 화장도 못 해봤는데 내가 해주지 못했던 거. 마지막 모습을 예쁘게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내는 다시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은별이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보고 싶었어요. 은별이의 일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지만 그러다 우연히 최지성이라는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은별이의 심장을 가진 아이였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은별이의 일부를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을 내가 직접 아름답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은별이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다시 이미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분은 은별이의 췌장을 이식받으셨어요. 그 시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약혼까지 하셨대요. 아내는 작은 메이크업 붓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매번 이런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은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일부를 보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이어서 천둥 소리가 울렸지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까봐, 또 은별이 생각에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아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은별이가 어릴 적 항상 갖고 다녔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이건 항상 가지고 다녀요. 특히 은별이의 장기를 받은 분들을 맡을 때는 은별이가 함께하는 것 같아서 제 시선이 아내에서 고인으로 다시 작은 곰 인형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지요. 아내의 밤 외출, 새 화장품들, 낯선 향수, 모두 이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끝내고 같이 집에 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박민수가 노크 후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고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질을 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뒤로 물러나 아내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고인의 얼굴을 만질 때마다 아내는 작은 말을 속삭였지요.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의 일부를 받은 우리 은별이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아내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지요. 병마로 고통받던 흔적들이 사라지고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다 됐어요. 아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박민수가 문을 열자 슬픔에 잠긴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부모로 보이는 노부부와 젊은 남성, 아마도 약혼자일 것입니다.
이미영 씨 가족분들이세요. 박민수가 저와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메이크업 전문가 김선희 선생님입니다. 가족들은 침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미영의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지요. 우리 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아요. 건강했을 때처럼 예뻐요. 이미영의 약혼자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고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지요. 고맙습니다. 이미영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주셔서.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를 아시나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이미영이 말했어요. 자기 췌장을 준 소녀의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다닌다고. 그게 선생님 같아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제 딸이 이미영 씨에게 췌장을 주었어요. 17년 전에. 택시. 이미영의 어머니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늘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더 살 수 있었던 건 모르는 소녀 덕분이에요. 그 아이 엄마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라고요. 그 순간 장례식장의 차가운 방 안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슬픔과 감사, 상실과 연결이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지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냥 보기만 하는 알바라고 한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별이와의 작별의식이었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눈물을 멈추겠다는 듯이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와이퍼가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따라갔던 터라 돌아올 때는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차를 함께 가져왔지요. 아내가 말없이 키를 건넸을 때 그 작은 행동에서도 38년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저기, 아내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잠시 세워줄래요? 이 비에? 왜?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집에서 말고 대화할 장소가 필요해서요.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가요. 가로등 불빛 아래 놓인 작은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 버스는 다니지 않았고 비가 내려 사람도 없었지요. 유리 지붕 아래로 들어가 앉으니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17년 전 그날의 소리와 겹쳐졌지요. 기억나요? 은별이가 떠났던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지요. 은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인 것이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결정했을 때 당신이 무척 망설였죠.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은별이의 몸이라도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그랬지.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었어. 아내는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각을 정리하듯이. 사실은 그 결정 전에 은별이와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별이가 예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내게 한 말. 엄마,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몸을 다른 사람한테 줘도 돼? 13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TV에서 봤어.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 몸으로 5명을 살릴 수 있대. 그럼 내가 천국 가도 지구에 5개의 나를 남기는 거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이의 순수한 생각이라고만 여겼어요. 하지만 은별이가 사고로 병원에 내사에 빠졌을 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버스 정류장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은별이는 장기 기증으로 8명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 폐, 간, 신장 2개, 각막 2개, 췌장. 그렇게 은별이는 8개의 몸으로 나뉘어 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을 다 찾아다닌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고만 싶었어요. 은별이의 일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첫 번째로 만난 최지성이라는 아이가 은별이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작은 가슴 속에 은별이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지성이가 다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갔죠. 가족들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오열하는 모습에 은별이가 떠났을 때 우리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내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아이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이 아이 얼굴을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가 심장 이식을 해준 은별이 엄마라고 말하자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떠나가는 은별이의 심장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장례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고 점차 전문적으로 배웠죠. 그리고 은별이의 장기를 받은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갔어요. 몇몇은 이미 떠났고 몇몇은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 밖으로 한 대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잠시 우리를 비추고 지나갔지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잠시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1년 반 전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의심스러운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의사는 초기 단계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계속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오늘도 지난번 검사 결과를 전화로 들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이 이 일을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일은 내게 너무 중요했으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 걱정,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어떻게 해? 지금은 안 아파? 결과가 나쁘대?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종양이 줄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아내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걸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더 있을까?
아내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본 검은색 가죽 수첩이 아닌 낡고 바랜 작은 파란색 수첩이었지요. 이건 은별이의 일기장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가방 안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너무 아플까봐. 하지만 이제는 보여주고 싶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은별이의 서툰 필체가 눈에 들어왔지요. 2001년 4월 15일. 오늘 TV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다. 한 사람이 죽으면 여러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커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할 거다. 엄마한테 말했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난 결심했다. 내가 죽어도 내 심장은 계속 뛰게 하고 싶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은별이가 떠나기 하루 전날 쓴 일기였지요. 2008년 6월 3일. 오늘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다. 자유로웠지만 왠지 슬펐다. 엄마 아빠에게 꼭 말하고 싶다. 만약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내 몸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엄마가 그들을 찾아서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면 좋겠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예언과도 같은 은별이의 마지막 일기. 그리고 아내는 17년 동안 그 아이의 소원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마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별이의 소원을 이뤄줘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뜨거웠지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를.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유리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집에 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지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자기 방식대로 슬퍼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별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하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이제 내가 함께 하고 싶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아직 잘하진 못하겠지만 당신을 돕고 싶어. 그리고 은별이의 다른 장기 기증자를 함께 찾아가고 싶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7년 만에 찾아온 화해와 이해의 눈물이었지요. 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은별이의 그 각막을 이식받은 분과의 만남이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찾아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분의 가족에게 말할게. 우리 딸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지요. 마치 17년 만에 우리의 마음속 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38년 동안 당신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진짜 당신을 알게 된 것 같아.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과 기쁨, 아픔과 치유가 모두 담겨 있었지요. 이제 집에 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은별이가 좋아했던 핫초코. 손을 맞잡고 버스 정류장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지요. 그 중에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은별이의 사진이 놓이게 되었고 그동안 닫아두었던 은별이의 방문도 열어두게 되었지요. 17년 동안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아내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묘한 사명감이 느껴졌지요. 같이 가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네, 이건 좀 특별한 경우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김정호 회장님의 장례식이에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김정호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최근 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대기업 회장이었지요. 병원에 도착하자 특별 출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보더니 즉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요. 김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일반 환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VIP동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지만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지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별 장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장님의 시신은 여기 특별실에서 준비 중이고 17층 소속 호텔 연회장에서는 추모식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계세요. 복도를 지나가며 특별히 눈에 띄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5명의 사람들, 아내를 포함한 팀으로 보였지요. 아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오셨군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아내가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이 팀의 리더처럼 보였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지시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간호사 시절에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7년간 아내가 쌓아온 삶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니. 대화가 끝나자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였지요. 김 선생님 남편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예요. 제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께 장례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어요. 3년째죠.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에 대해서. 그렇군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이 일을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이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하셨다가 점차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셨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장례에서는 최고로 손꼽히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내가 뭔가 평소와 다르게 대하는, 특별히 챙기시는 의뢰가 있나요?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 있어요. 선생님은 목록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한 의뢰인들의 목록이요. 그분들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 항상 직접 담당하세요.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지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분들이 모두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선생님의 개인 수첩에는 그들의 이름 옆에 항상 특별한 표시가 있거든요. 심장, 간, 신장 같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은별이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오늘의 의뢰인은 그 목록에 있나요?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정호 회장님은 선생님의 특별 목록에 있으셨어요. 17년 전 간이식을 받으셨대요. 선생님은 이 의뢰를 맡게 되셨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회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생각하면 마지막을 정성껏 모셔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다고 하셨죠. 은별이의 간을 이식받은 사람이 바로 김정호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17년간 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은별이 덕분이었지요. 이지연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음료 테이블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호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그 프로젝트를 챙기셨다더군. 어떤 프로젝트? 제2의 생명 프로젝트. 장기 기증자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재단이야. 회장님이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그쪽에 기부하셨다고 해.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김정호 회장이 장기 기증자 가족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고요? 그것도 제2의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성환님 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이정훈 교수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종양내과? 아내의 검사 결과. 네, 맞습니다. 김선희님의 최근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보호자분께 연락드렸습니다. 부인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아, 네. 지금 좀 바쁜 상황이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요. 종양이 다시 커지고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종양이 줄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그녀도 모르는 사실인가? 급하게 아내를 찾아 연회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지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김 선생님은 특별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특별실로 안내받아 가는 길에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성환 씨인가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김정호 회장님의 주치의였던 박재한입니다. 네. 어떻게 제 번호를? 김선희 씨가 알려줬습니다. 회장님과 부인께서 만나오신 건 알고 계시죠?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만 제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실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은별이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직접 만나고 싶다고요. 특히 아버님과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부인께서는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두 분을 서둘러 만날 자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고 회장님의 유언을 전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17년 전 받은 감기증 덕분에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2의 생명재단을 설립해 수천 명의 장기 기증자 가족을 지원했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2달 전에요. 2달 전에요? 네, 김선희 씨가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도 놀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분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선희 씨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신 후에는 건강 상태요? 네, 종양. 회장님은 김선희 씨를 위해 특별히 미국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회장님이 먼저 가셨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종양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호 회장과 만났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을 저에게 숨겼습니다. 최성환 씨,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별이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내 인생의 후반부는 그 아이 덕분이었다고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내게 알리지 않은 비밀들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도 느껴졌습니다. 17년간 안고 살았던 슬픔을 나름의 방식으로 치유해가며 동시에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 어루만지고 있었던 아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특별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이지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지요.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겉면에는 최성환님께라고 적혀 있었지요.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특별실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서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정호 회장이 누워있는 침대가 보였지요. 아내의 손에는 화장붓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아내는 화장붓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박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지요. 서로 비밀이 많았네요. 나도 당신에게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특별실을 나와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원 가운데 분수대에서는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요. 어둠이 깔린 정원에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그 어떤 낮보다도 선명한 진실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2달 전 내가 김정호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수첩에 기록된 위치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은별이의 간을 이식받은 사람이 그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내의 말에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놀랄 일도 화낼 일도 아니었지요. 이제는 그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 회장님도 자신에게 간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리가 보니 아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회장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오랫동안 은별이의 다른 장기 수혜자들을 찾아왔다고 해요. 제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분은 제2의 생명재단을 통해 은밀히 그들을 지원해 오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가방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전에 본 것보다 더 두꺼운 새 수첩이었지요.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17년간 찾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그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은별이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수첩을 열자 은별이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의 상세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꿈, 성취한 것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 모든 연결고리를 회장님이 찾으셨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이크업으로, 회장님은 재정적 지원으로 모두 은별이에게 감사하는 방식이었죠. 그때서야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지요. 최성환님께
미리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운 따님이 더 생각나실까봐 감히 미리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당신의 딸 은별이는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었습니다. 그 숭고한 선물로 저는 지난 17년을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2의 생명재단이 바로 그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 저는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은별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십시오. 장기를 기증한 모든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김선희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의료진이 아내분을 도울 것입니다. 아내분께서 회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딸이 제게 생명을 주었듯 이제 제 인생의 결실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 김정호 드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건강 문제. 정말이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의사가 전화했죠? 종양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미국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아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은별이를 위한 이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병원 정원에 내리는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먼 곳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의 생과 사의 순간이 또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도 있었지만 지금 병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회장님이 그 안에 은별이 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계획을 담아두셨다고 했습니다. 정관부터 예산, 운영 방안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고 했지요.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은별이가 그분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 끝까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38년간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충, IMF 시절의 어려움, 은별이를 보낸 슬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시련 앞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있었지요. 기억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맹세. 제가 말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3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요. 끝까지 함께 하자고 약속했었지요. 손을 맞잡고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은별이 재단이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은별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네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치료와 재단 설립이라는 새로운 사명.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아내의 수술 준비로 일주일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USB에 담긴 정보를 정리했지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지영이라는 여성이었지요. 은별이의 왼쪽 각막을 이식받아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사진전이 열린대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는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꼭 만나보세요. 은별이의 기증자 8명 중 1명이니까요. 제가 이미 연락처 받아서 전화해뒀어요. 아내를 보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그녀가 혼자 감당했던 슬픔과 사명감, 그리고 지금은 질병까지 우리 세대는 항상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지요. 아픔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혼자 걷지 않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윤지영과의 만남은 의외로 쉽게 성사됐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에서 우리는 처음 대면했지요. 은별이의 아버님이세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 딸의 각막을 이식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0 중반의 세련된 여성이었고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약간 더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17년 전, 23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한 소녀의 각막을 이식받았죠. 그 아이가 은별이었군요. 그녀는 스튜디오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전 세계에서 찍은 밤하늘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요. 특이하게도 모든 사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이 항상 중심에 있었지요. 제 사진전은 별빛의 기억이라는 주제예요. 이식 수술 후 제가 처음 본 것이 밤하늘의 별이었거든요. 그 순간의 감동이 너무 커서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며 별을 찍게 됐죠. 윤지영은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에서 찍은 것이었지요. 이건 제가 처음 찍은 별 사진이에요. 그 밝은 별을 저는 항상 은빛별이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윤지영은 모르는 사이에 은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요. 이 사진들이 제 딸의 눈으로 본 세상이군요. 윤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알겠네요. 은별이의 시선이 저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을 찍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고로 그 꿈을 포기할 뻔했죠. 각막 이식 후 다시 꿈을 찾았고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은별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지요. 우리 딸도 별을 좋아했어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었죠. 언젠가 세계 곳곳의 별을 사진에 담고 싶어? 윤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은별이의 꿈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운명이었나 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별은 은별이도 함께 보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노르웨이의 오로라 아래 빛나는 별, 아프리카 사바나에 쏟아지는 별빛, 히말라야 정상에서 바라본 은하수, 그리고 모든 사진에는 그 특별한 은빛별이 있었지요. 평생을 교직에 있다 보니 아이들의 가능성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꿈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네요. 윤지영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사진전에 오세요. 은별이의 꿈과 제 꿈이 만난 자리예요. 부인께서도 함께요. 아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다음 주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17년 전 우리는 은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별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법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제 사진전에 프리뷰를요. 은별이의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17년 전 자신에게 빛을 선물해준 소녀의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지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별이의 장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맺는 새로운 인연의 고리.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위로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돌아오자 의사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기로 한 수술팀이 내일 도착합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셨더군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고, 미국 의료진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접근하고 있어요. 부인분의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에 뭉쳐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아내에게 윤지영과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 아이, 정말 은별이의 꿈을 이어가고 있군요. 네, 놀랍게도 은별이가 마지막 일기에 쓴 것과 똑같은 꿈을 이루고 있더군요.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에 첫 별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우리 은별이 참 대단한 아이였어요. 몸은 떠났지만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네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17년 전 은별이를 떠나보내던 그날처럼 당신도 꼭 살아야 해요. 은별이의 다른 부분들을 더 만나야 하니까.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살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창밖의 별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의 수술을 앞둔 우리에게 은별이가 보내는 격려의 신호 같았지요. 수술 전날 밤 병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의사들도 자주 아내의 병실을 들락날락했지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동안 아내의 손이 떨렸지요. 제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워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일도 그 후로도 계속.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옥상 전체가 작은 빛들로 가득했지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손에 별 모양 랜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윤지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 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이분들은 모두 은별이의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과 그 가족들이에요. 윤지영이 설명했습니다. 내일 김 선생님의 수술을 앞두고 모두 응원하러 모였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윤지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별 모양 랜턴에 불을 켜기 시작했지요. 이 랜턴들은 우리가 은별이에게 받은 새 생명의 빛이에요. 오늘 밤 이 빛들이 선생님의 내일을 밝혀드릴 거예요. 하나둘 랜턴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별들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떠올랐지요. 마치 새로운 별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소녀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별이를 닮은 아이였지요. 할머니,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은별이 언니가 지금 별이 되어 우리를 보고 있대요. 그림 속에는 밤하늘 가득 별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최지성의 여동생이에요. 윤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오빠가 은별이의 심장을 받았었죠.
비록 오빠는 떠났지만 이 아이는 은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아내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 그들은 마치 할머니와 손녀처럼 보였지요. 품 안에 안긴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에서 17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은별이를 다시 안는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하늘에는 점점 더 많은 랜턴이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빛은 은별이의 선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감사였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은별이의 폐를 이식받은 사람이었지요. 내일 수술 꼭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게요. 은별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 힘이 되어 드릴 차례니까요. 아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7년간 혼자 가슴에 품었던 슬픔이 이제야 모두의 위로 속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군요. 한 아이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다니. 밤하늘에는 이제 수백 개의 빛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요. 38년 전 당신 손을 처음 잡았을 때와 지금 수많은 이별의 순간을 어루만지고 은별이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준 그 손. 내게는 여전히 처음 잡았던 그때의 소중한 손이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의 수술이 두렵지 않다는 듯이. 옥상 한쪽에서는 윤지영이 카메라로 하늘의 랜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문득 은별이와 겹쳐 보였지요. 만약 은별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이 17년 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 이제는 내가 함께 걸을게요.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평소보다 별이 많았습니다. 랜턴들은 하나둘 멀어져 갔지만 그 자리에는 진짜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틀림없이 우리의 은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미소였지요. 잠시 후에 만나요. 그녀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잠시 후에. 긴 수술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아내의 검은 수첩을 펼쳐보았지요. 그곳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별이의 일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은별이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지요. 마지막 장에는 아내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약속했던 일들을 이제 다 했단다. 너의 심장은 최지성이를 통해 4년을 더 뛰었고 내 눈은 윤지영을 통해 세계의 별들을 보았어. 내 폐, 내 간, 내 신장. 모두 다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 엄마가 이제 너의 빛을 세상에 전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렴. 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함께해. 우리 모두 너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 추신으로 그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지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내분은 회복실에 계십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은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준 선물로 엄마가 살았단다.
이제 우리는 내가 시작한 일들을 계속 이어갈게. 내 이름으로, 내 빛으로. 회복실로 향하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17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우리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여정. 우리의 딸 은별이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계속해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